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처가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똥이 튈까 두려워 아내를 쫓아낸 한 남자와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2달 후 아무런 연락도 없는 아내를 찾아 친정으로 갔을 때 장인어른이 남긴 한마디는 남자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늦겨울 바람이 낡은 지붕을 스치고 골목길엔 저녁 짓는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던 천안의 어느 오후. 좁은 골목엔 여전히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대로변에 자리한 저희 집 안에는 수년이 지나도 결코 데워지지 않는 차가운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훈, 그해 36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천안 시내에서 20년 넘게 건축 자재상해를 운영해 온 집안의 장남입니다. 아버지 박상철 어르신은 평생 시멘트 포대와 모래 트럭을 계산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정작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데는 서툰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반면 어머니 임정희 여사는 성격이 매섭고 장한 수완이 좋았으며 무엇보다 가족의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본인이 늘 옳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도 서슴지 않으셨죠. 제 아래로는 여동생 박수진이 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을 했지만 이틀이 멀다 하고 친정에 와서 과일이나 조카를 맡기고 가거나 밥상머리에서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말을 툭툭 던지곤 했습니다. 매제인 최민수 역시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입이 칼날 같았습니다. 입만 열면 돈, 남자의 자존심, 집안 체면 타령이었죠. 정작 본인은 우리 집안의 짐을 짊어져 본 적도 없으면서 남에게 훈계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수원 출신의 윤서연입니다. 서연이는 저보다 3살 연하였고 광고에 나오는 화려한 미인상은 아니었지만 볼수록 정감이 가는 단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씨가 조용하고 무슨 일이든 차분하고 깔끔하게 해냈죠. 처음 서연이를 집에 인사시켰을 때 어머니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곤 부엌에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 괜찮더라. 처가가 수원에서 번듯한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부모님도 성실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우리 집안 체면에 흠집이 날 일은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가 서연이를 칭찬하는 줄 알고 그저 웃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죠. 어머니는 며느리를 애정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체면이라는 저울에 올려놓고 보셨다는 것을요. 처가가 여유로울 때 서연이는 훌륭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처가가 무너졌을 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손길, 똑같이 깍듯한 며느리임에도 어머니의 눈엣 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엔 저를 보는 사람마다 제게 인복이 많다고 했습니다. 산업설비 유통회사의 영업관리직으로 일하며 대단한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살만했고 대로변에 집도 있고 부모님은 건강하셨으며 아내는 순종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밖에 나가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친척들도 늘 말했죠. 지훈이 정도면 괜찮지. 도박 안 해, 술주정 안 해, 바람 안 피워. 그런 남자면 충분하다. 저도 제가 정말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를 때리지 않았고 딴 여자를 만나지도 않았으며 생활비를 도박에 탕진하지도 않았으니까요. 퇴근하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생활비를 꼬박꼬박 주고 장인 장모님께도 예의를 갖췄습니다. 이 정도면 누군가는 그럼 뭘 더 바라느냐 고 하겠지요. 저 역시 그런 것들을 핑계 삼아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명백한 악행만 저지르지 않으면 당연히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는 죄악도 있었습니다. 뺨을 때리지도 멍을 내지도 그릇을 깨는 소리를 내지도 않는 죄 말입니다. 그건 바로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억지스러운 꾸중을 들을 때 묵묵히 밥만 먹고 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여동생 수진이가 올케를 조롱할 때 그냥 장난치는 거야 라며 넘겨버린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홀로 부엌에 서서 눈시울을 붉힐 때 당신이 차마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라고 말했던 제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짓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이에게 모진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고생해줘. 어머니 성격이 그러실 뿐 악의는 없으시잖아. 서연이는 따지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입을 다물면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건가요? 저는 마치 제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된 양 대답했죠. 그럼 참는 게 이기는 거잖아. 지금 생각하면 제 입을 때려주고 싶습니다. 옛말에 참는 게 이기는 거라지만 다른 가족의 평화를 위해 한 사람만 영원히 참아야 한다고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 영원히 참는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만 조금씩 썩어 문드러질 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결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순할 뿐 비굴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저 저를 사랑하고 이 가정을 아꼈기에 스스로 굽히는 쪽을 택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고 매일 밤 아버지가 위장약을 드셨는지 어머니가 너무 늦게까지 족욕을 하진 않으시는지 살폈습니다.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아파할 때면 가방에 묽은 죽이나 부드러운 빵을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바쁘게 출근할 때면 외투를 챙겨주며 당부했죠. 커피 마시기 전에 뭐라도 꼭 좀 챙겨 먹어요. 빈속에 마셨다가 또 아프다고 하지 말고. 저는 알았어. 애늙은이 같으니라고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서연이는 입을 삐죽이며 내가 안 챙기면 당신은 진짜 위장병 환자가 될 거료라고 응수했죠. 그 시절 그 말들은 그저 일상적인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사람이란 무서운 존재라서 매일 받는 호의를 어느 순간 타인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게 됩니다. 저는 집에 항상 켜져 있는 전등처럼 서연이의 보살핌에 익숙해졌습니다. 불이 켜져 있을 땐 아무도 전등을 올려다보지 않죠. 갑자기 불이 꺼지고 캄캄해진 뒤에야 온 가족이 당황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동정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동정받아야 할 사람은 결코 제가 아닙니다. 저는 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공평한 척했지만 사실은 철저히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비겁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나약함을 효도라 불렀습니다. 그 침묵을 가정의 평화라 불렀고 아내의 눈물을 여자의 예민함으로 치부했습니다. 서연이가 이 집을 떠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세상을 향해 저주를 퍼붓거나 복수하거나 사람들을 붙잡고 울부짖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들은 그저 조용히 애정을 거두고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겨 문을 나설 뿐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는 평생 그들을 다시 부를 자격조차 잃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일은 서연이의 친정의 위기가 닥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의 실패, 서류상 명백히 존재하는 빚,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알량한 체면이 선량한 며느리를 화풀이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죠. 정작 아내를 그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줘야 할 남편인 저는 처마 밑에 숨어서 당신이 조금만 참아라고 짓거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천천히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잘못들은 대충 말하면 그저 사소한 다툼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가정은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친 큰 폭풍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따뜻한 심장 위로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이 모여 마침내 그 심장이 두 번 다시 따뜻해지기를 포기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 가을에 윤서영과 결혼했습니다. 천안에 며칠 비가 내린 뒤라 거리가 깨끗하고 공기가 맑았던 날이었죠. 결혼식은 시내 중심가의 큰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수원 처가 쪽에서도 하객이 많이 와서 주차장에 차가 꽉 찼습니다. 누가 봐도 선남선녀였고 양가 집안의 수준도 엇비슷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짙은 붉은색 한복을 입고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며느리가 예쁘다고 칭찬하면 아주 활짝 웃으셨죠. 사돈댁 처녀가 참참해 수원에서 오랫동안 의류 공장을 크게 하시면서 아주 번듯하게 사시는 분들이고 우리 집안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니 든든하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몹시 자랑스러웠습니다. 남자들은 참 어리석게도 자기 어머니가 아내를 칭찬하면 그게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인 줄 압니다. 나중에야 알았죠. 어머니가 서연이를 칭찬한 건 그녀의 등 뒤에 있는 여유로운 집안 때문이었다는 것을. 서연이 본인의 착한 심성, 참을성, 배려심 같은 건 어머니 눈엔 그저 예쁜 포장지나 덤 같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 박상철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원래 과묵하신 분이셨는데 장인어른과 소주 몇 잔을 나누시더니 사람 좋게 웃으셨습니다. 패백 때 서연이가 두 손으로 차를 올리며 조그맣게 말했죠.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남이 아니라 며느리로 들어온 거니까요. 서연이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으니 두 분께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옆에 서 있던 어머니가 반 농담처럼 끼어들었습니다. 부족하면 배워야지. 이 집안 장손 며느리면 앞뒤 잘 살펴야 한다. 친척도 많고 제사도 적 않으니까. 서연이는 예의 바르게 웃으며 네, 명심할게요. 어머니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는구나 싶었죠. 착한 아내, 만족스러워하시는 부모님, 웃는 여동생. 사진 속 모습처럼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사진 속에만 머물 수 없었죠. 당시 서연인의 친정은 형편이 좋았습니다. 장인 윤성호 어르신은 수원에서 의류 가공 공장을 하셨고 장모 이미숙 여사님은 남편을 도와 공장 직원들을 관리하고 장부를 챙기셨습니다. 엄청난 재벌은 아니었지만 땅도 있고 공장도 있는 평판 좋은 사업가셨습니다. 상견례 때 수원을 방문한 어머니는 기계가 줄지어 돌아가고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는 공장을 둘러보시더니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처가는 이 정도면 됐다. 결혼할 때는 상대방 집안의 뿌리를 봐야 하는 법이야.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뻗고 잎이 푸르른 거니까. 그땐 그저 어머니가 제 미래를 위해 신중하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서연이도 그 말을 들었겠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차를 따랐습니다. 결혼 후 서연이는 우리 가족과 한 집에 살았습니다. 3층짜리 상가주택이었는데 1층은 철물 및 건축 자재 상해였고 안쪽에 부엌과 식탁이 있었습니다. 2층은 부모님 방과 저희 부부의 방이었고 3층은 창고 겸 시골에서 친척들이 올라오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가시집 온 며느리이면서도 부잣집 딸 티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보다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도와가게 샘플들을 정리하고 금고 위를 닦은 뒤에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졸린 눈을 비비며 그녀의 손을 잡아 끌고 말했죠. 당신 이제 막 시집 왔는데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어. 어머니가 깐깐하셔도 당신한테 다 시키진 않으실 거야. 서연이는 머리핀을 고쳐 꽂으며 웃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우리 집이잖아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도울 수 있는 건 돕는 게 좋아요. 우리 집이라는 그 두 글자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훗날 바로 제가 그 우리 집을 서연이가 숨죽여 눈치 봐야 하는 지옥으로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처음엔 여동생 수진이도 올케와 꽤 사이가 좋았습니다.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며 서연이의 어깨를 껴안고 살갑게 굴었죠. 언니, 돼지귀 무침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오빠 남편 민수는 제가 배달 앱으로만 음식 시킨다고 맨날 구박하거든요. 서연이는 쉽지. 나중에 시간 날 때 알려줄게. 얇게 썰어야 식감이 꼬들꼬들해서 좋거든 하며 다정하게 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매제 민수도 거들었죠. 형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봅니다. 형수님이 참하시고 살림도 잘하시고 남자가 이런 아내를 얻으면 골치 아플 일이 없죠. 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 사람 들을 만한 소리 하네.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때의 밥상엔 진짜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따금 국이 조금 싱겁다거나 수건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잔소리를 하셨지만 선을 넘지는 않으셨습니다. 서연이도 싹싹하게 고치겠다고 대답하며 평화를 유지하려 애썼죠. 바로 그놈의 평화. 나중에 제가 그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때 썼던 그 단어 말입니다. 인간이란 참 간사하게도 스스로 비극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인내라는 포장지로 싸버립니다. 저희 부부의 신혼은 로맨틱하진 않아도 평온했습니다. 저는 산업설비 유통회사에서 영업을 뛰어 밤늦게까지 고객을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서연이는 서울에 있는 물류 및 공급망 서비스 기업의 리스크 관리부에서 일했습니다. 출퇴근 일정이 빡빡한데도 퇴근길에 꼭 장을 봐서 찌개라도 끓이려 했죠. 제가 늦게 귀가하는 날엔 밥솥에 밥을 남겨두고 냉장고에 포스트잇을 붙여두었습니다. 국 먼저 따뜻하게 데워 먹어요.
빈속에 커피 마시지 말고요. 저는 나를 애 취급하네라며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옷을 개며 답했죠. 애들은 말이라도 잘 듣지. 당신은 애보다 더 고집불통이잖아요. 그런 소소한 농담들이 저희 방을 사람 사는 냄새로 채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전이 되어 둘이서 발코니에 앉아 부채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연이가 거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난 우리 집이 돈을 더 많이 벌길 바라진 않아요. 그저 어떤 밥상이든 서로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아주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해.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평온한 밤에 속삭이는 남자의 약속만큼 지키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진짜 폭풍이 닥쳐봐야 그 사람의 뼈대가 튼튼한지 썩었는지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서연이는 금세 우리 집의 규칙과 습관을 외웠습니다. 아버지가 위가 안 좋으셔서 빈속에 진한 차를 못 드시는 것, 어머니가 무릎 관절이 안 좋아 궂은 날씨엔 쑥과 소금, 생강을 넣은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셔야 살만해 하신다는 것. 제사가 있는 날이면 친척들 식성까지 수첩에 다 적어두었습니다. 영자 고모님은 보름날 채식을 하시니 버섯 야채볶음을 따로 준비하고 작은아버지는 매운 걸 못 드시니 고춧가루를 넣기 전에 국을 미리 덜어내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숨쉬듯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서연이가 약을 요일별로 작은 통에 나누어 담는 걸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지훈이보다 낫네. 아들 녀석은 애비가 무슨 약 먹는지 알지도 못할 텐데. 제가 곁에서 웃어넘기자 아버지는 저를 지그시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나중에야 그 눈빛 의미를 알았죠. 아버지는 제가 일찍부터 아내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안일하게 살고 있다는 걸 간파하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자랑하곤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부지런해. 집안에 복이 들어왔지. 서연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웃었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 뒤에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힘들지 않니? 친정에 가보고 싶지 않니? 라고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초기의 행복은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 같았습니다. 겉보기엔 먹음직스러웠지만 냄비 바닥은 이미 타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저 맛있는 냄새에 취해 불이 얼마나 센지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 서연이네 친정 공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당에서 조용히 전화를 받는 정도였고 수원을 다녀오는 횟수가 늘어나더니 그녀의 얼굴에 점차 수심이 깃들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처가에 무슨 일 있어? 라고 무심히 묻기만 했죠. 서연이는 애써 웃으며 공장 일이 조금 꼬였는데 부모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수 있대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어하고 말았습니다. 묻지 않는 개 배려라고 착각했습니다. 사실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 외면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처가 사업이 기우는 과정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문을 부수거나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사채나 도박 같은 자극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건조하고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대형 거래처가 대금 결제를 미루고 갑자기 계약이 파기되어 창고에 재고가 쌓이고 은행이자 만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원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죠. 장인어른은 평생 신용을 지켜온 분이셨습니다. 장모님, 역시 꼼꼼하게 장부를 관리하며 직원들에게 가불도 서슴지 않고 챙겨주시던 분이었죠. 하지만 사업이란 게 하늘의 뜻일 때도 있는 법입니다. 큰 계약이 틀어지며 돈줄이 막혔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느 밤 서연이는 발코니에서 꽤 길게 전화를 통화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매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녀의 작은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네 아빠, 기계는 아직 다 팔지 마세요. 제가 법무팀 쪽에 계약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지 더 알아볼게요. 제가 고개를 들고 또 공장 문제야 라고 묻자 서연이는 안으로 들어와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네, 거래처에서 돈을 안 줘서 부모님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계세요. 저는 또 그래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매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내는 부모님의 평생 일군 사업이 날아갈까봐 애가 타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비 올 것 같다는 일기예보를 듣는 것처럼 무심하게 답했으니까요. 몇 달 후 수원 쪽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결국 기계를 처분하고 직원들을 내보낸 뒤 공장 부지 일부를 팔아 은행 빚과 미수금을 갚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리저리 막아봐도 여전히 4억 원가량의 채무가 남았습니다. 그건 분명 공장 운영에 따른 사업상 채무였고 서류상 책임 소재가 명확했습니다. 저나 우리 가족이 보증을 선 것도 아니고 부부의 공동재산을 담보로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집안이 갚아야 할 의무는 전혀 없었습니다. 서연이도 그걸 알고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서류상의 명확함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친정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만으로도 이미 얼굴에 먹칠을 당했다고 여기셨죠. 이웃이 물어볼까봐, 친척들이 수군거릴까봐, 박씨 집안이 파산한 집안 딸을 며느리로 잘못 들였다고 손가락질할까봐 전전긍긍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가 수원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저녁상에 올릴 생선 조림을 하느라 손에 생강과 파냄새가 배어 있었죠. 어머니, 내일 오후에 수원에 좀 다녀올게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엄마가 서류 정리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요. 팔을 다듬고 계시던 어머니가 바구니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또 가? 지난주에도 갔다 왔잖니. 서연이가 멈칫했지만 깍듯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공장. 정리가 아직 덜 끝나서요. 당일로 다녀올게요. 저녁에 바로 올라올 겁니다.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시집 왔으면 시댁이 진짜 내 집인 줄 알아야지. 친정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쪼르르 달려가서야 되겠니? 남들이 보면 우리가 며느리 단속도 못하는 줄 알겠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니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도와? 돈으로 돕겠다는 거냐, 서류로 돕겠다는 거냐? 넌 이제 지훈이 처야. 친정일 우리 집까지 끌고 들어오지 마라. 저는 부엌문 밖에서 이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자식이 찾아뵙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화가 나셨으니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고 스스로 합리화했죠. 참으로 비겁하게도 가장 쉬운 회피를 선택하고선 그걸 나중을 기약한다고 포장해버린 겁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무거웠습니다. 생선조림, 시금치 된장국, 두부구이가 올라왔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서연이를 쳐다보기만 하셨고 어머니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뼈 있는 말을 던지셨습니다. 우리 집안이 여기서 장사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집 앞에 빚쟁이가 얼씬거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난 그저 불길한 기운이 이 집에까지 안 따라왔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서연이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밥그릇에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당신 그쯤 해도 사업하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거지 누가 그러고 싶어 그랬겠어? 어머니는 아버지를 쏘아보셨습니다. 당신이 며느리 불쌍하게 여기는 건 알겠는데 난 이 집안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요. 며느리 고를 땐 집안의 뿌리를 봐야 한다는 말이 하나도 안 틀려. 서연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을 진 거지 나쁜 짓을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 돈을 빼돌려서 갚아드린 적도 없고요.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모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시어미한테 말대꾸까지 하네? 몇 마디 했다고 친정편만 들고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지. 저는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보면서도 그녀의 편을 들기는커녕 엉뚱한 소리를 뱉었습니다. 여보, 그만하고 밥 먹어. 어머니도 걱정돼서 그러시는 건데. 서연이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 서려 그 슬픔이 저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우물거렸습니다.
타인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취급해 내 불편함을 덮어버리는 무심함의 극치였죠. 그날 이후 수진이의 빈정거림도 심해졌습니다. 친정의 갈짐을 챙기는 올케를 보며 웃으며 말했죠. 언니 친정 가시면 문 앞에 빚쟁이들 있나 잘 살펴보고 들어가세요. 요새는 SNS가 워낙 발달해서 영상 찍혀 올라가면 우리 집까지 피곤해져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니까 오해하진 마시고요. 서연이는 지퍼를 채우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뵙고 오는 길에 남한테 피해줄 일은 안 할 테니 걱정 마. 수진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언니 착한 건 알지만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요. 곁에서 차를 마시던 매제 민수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형님, 솔직히 남자로서 집안의 기강은 꽉 잡으셔야 합니다. 처가 빚이 4억이 넘는다면서요? 처음부터 선을 확실히 안 그어두면 나중에 서류 문제 꼬여서 피보는 건 형님입니다. 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거기 일은 거기가 알아서 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민수는 얄밉게 웃으며 도발했습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이 남의 집 서류까지 다 읽어주진 않거든요. 그냥 사돈 집이 파산했다 이것만 입에 오르내리는 거죠. 남자가 마누라 하자는 대로 다 끌려다니면 나중에 뒷감당 안 됩니다. 어머니도 즉각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최서방 말이 100번 맞지. 지훈아, 너 너무 무르게 굴지 마. 부부라도 돈 문제는 칼같이 해야 해. 한번 마음 약해지면 집안 전체가 오물 뒤집어 쓰는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저의 침묵은 서연이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의 대답이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서 장인어른의 낡은 외투를 세탁하려고 들고 있던 서연이의 시선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서연이는 말없이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으며 조그맣게 말했죠. 어머니랑 수진이 말 너무 담아두지 마. 요새 처가 쪽 일이 안 좋으니 다들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서연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우리 부모님이 무슨 부정한 짓이라도 저질렀다고 생각해?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아니지. 장인 장모님 훌륭하신 분인 거 내가 왜 몰라. 그럼 아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왜 나를 위해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어? 숨이 턱 막히는 너무도 당연한 질문에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껏 튀어나온 핑계가 이거였죠. 내가 중간에서 난처하잖아. 당신이 조금만 참아. 어머니 체면도 있으시고 집안 식구들 다 있는데 나까지 나서면 일만 더 커져. 서연이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제가 입을 셔츠를 곱게 접어 의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내가 참는 건 상관없어 지훈 씨. 하지만 나 혼자서만 평생 참게 만들지는 마. 그 말에 가슴이 조금 철렁했지만 부부싸움 하다 보면 흔히 나오는 푸념이겠거니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것이 하소연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이었음을, 그리고 남편인 제가 그걸 듣고도 모른 척 했다는 것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속으로 찔렸지만 곧 회사 일과 연말 실적 압박에 치여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남자들이 흔히 앓는 불편한 일은 사소한 문제로 덮어버리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작은 상처들은 하루하루 가시를 돋워가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어머니가 영자 고모님을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고모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다소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시는 분이었죠. 밥상엔 갈비찜에 잡채 여러 전들이 가득 올라왔습니다. 퇴근이 늦은 서연이는 집에 오자마자 옷만 훌쩍 갈아입고 부엌으로 달려가 상차림을 그서님을 도왔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위장약을 먼저 챙겨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죠. 고모님이 서연이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가 솜씨가 참 좋아. 요즘 젊은 애들은 스마트폰으로 배달이나 시키고 자긴 독립적이라면서 살림은 팽개치기 일수라던데. 서연이는 살포시 웃었습니다. 저도 할 줄 아는 것만 조금 할 뿐이에요, 고모님. 수원 친정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친정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고모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저를 탁 내려놓으시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이셨죠. 요리 가르친 건 좋지.
근데 집안 간수하고 빚 안 지게 사업하는 법도 좀 가르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다. 식탁 분위기가 찬물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는 밥그릇만 내려다보았고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당신 또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틀린 말 했어요? 옛말에 가난해도 깨끗하게 살라 했는데 빚더미에 앉은 집안이 무슨 수로 깨끗하답니까? 고모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셨는지 조심스레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예, 사돈댁 요새 많이 힘드시니? 공장이 어렵다는 소리는 들었다만. 서연이는 상 아래로 두 손을 꼭 쥔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조금씩 수습하고 계셔요. 일하다 보면 어려운 때도 있지만 두 분 다 절대 남에게 피해 주거나 도망칠 분들은 아닙니다. 옆에 앉아있던 수진이가 고기를 씹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죠. 요즘은 빚을 져도 세련되게 져야 하잖아요. 우리 시댁 문 앞까지 찾아오는 일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다급하게 수진아 너 말이 너무 심하다라고 불렀지만 동생은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오빠, 나 농담한 거야. 언니가 워낙 착해서 이런 걸로 꽁하게 담아두진 않으실 텐데? 서연이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농담인 거 알아. 하지만 저는 서연이의 손가락이 식탁볼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보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으니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었죠. 눈이란 건 양심이 동반될 때만 재구시를 하는 법입니다. 그때 제 눈은 떴어도 마음은 캄캄한 암흑이었습니다.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매제 민수가 소주를 한 잔 들이켜더니 또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인데 처가가 잘 나가면 시댁도 어깨가 으쓱하는 거고 처가가 무너지면 시댁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가장인 남자가 이럴 땐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최서방 말이 맞지. 지훈아, 너 들었냐? 마누라. 불쌍하다고 감싸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체면부터 지켜야 한다고. 저는 불쾌했지만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싫어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만들 하시고 식사나 합시다. 국 다 식겠네. 서연이는 묵묵히 일어나 아버지가 드실 생강 간장을 따로 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짧은 한숨을 내쉬셨죠. 아무리 맛있는 밥상이라도 뱉는 말 있으면 삼키기 힘든 법이다.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으셨습니다. 며느리 편들고 싶으면 대놓고 하시죠. 난 이 집안 지키려다 악역 맡은 거니까. 아버지가 반박하셨습니다. 집안을 지킨다는 게 힘없는 며느리 정수리에 재수없는 일을 다 쏟아붓는 거요? 어머니의 칼끝은 다시 서연이를 향했습니다. 거 봐라, 넌 시집 와서 참 호강한다.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끔찍이 아껴주시니 나만 늘 몹쓸 시어미 취급받지. 서연이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나쁘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족들 앞에서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모욕하지는 말아 달라는 것뿐이에요. 부모님도 지금 충분히 고통받고 계시니까요. 고통? 사업하다 망했으면 자기들이 고통받아야지. 누굴 탓해? 어머니가 즉각 받아치셨습니다. 그 불똥이 우리 집 제사상까지 안 튀게나 해라. 그 말에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꾸중을 들어서가 아니라 친정의 불운을 우리 집 조상 제사상과 결부지어 철저히 짓밟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순간 울컥해서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소리칠 뻔했지만 매제 민수가 비스듬히 웃으며 쳐다보는 시선을 느끼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형님 참 무르시네요. 저 같으면 처음부터 내 빚은 내 빚이고 내 돈은 내 돈이다라고 딱 잘라 말했을 텐데 저는 그놈의 알량한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동생 남편에게 무시당하기 싫어 아내의 방패막이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남의 시선이 내 아내의 눈물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관람권을 끊고 들어가 자기 아내가 모욕당하는 연극을 구경한 꼴이었죠. 식사는 삭막한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서연이는 재빨리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고 매제는 통화하러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고모님과 차를 마시며 여전히
요즘 세상에 며느리 집안 잘 보고 드려야 한다며 뒷담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배를 움켜쥐고 2층으로 올라가셨고요. 저는 부엌으로 가 서연이가 혼자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돗물이 쏴 쏟아지고 비눗방울이 그녀의 손등에 맺혀 있었는데 싱크대 옆에 남은 갈비찜 냄새마저 제겐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너무 상처받지 마. 어머니 성격 원래 불같으시고 고모님도 생각 없이 물어보신 거잖아. 매제랑 수진이도 원래 말이 저렇게 가벼운 애들이고. 서연이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눈엔 내가 모욕당한 걸로 안 보여? 단 몇 초의 침묵, 그것이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랑 싸우라는 게 아니야. 친척들 앞에서 큰 소리 내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헐뜯을 때 당신 입으로 그건 아닙니다라고 한마디만 해주길 바란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당신 편을 들면 어머니가 또 난리치실 거 뻔히 알잖아. 당신도 어머니 성격 알면서 왜 그래? 서연이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 성격은? 이 집에서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난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물기를 닦던 수건을 쥐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훈 씨, 내가 당신 집 며느리가 되었다고 해서 문 밖에 우리 부모님을 내버리고 왔다는 뜻은 아니야. 당신 부모님을 내 부모님처럼 모시고 아버님 약 챙기고 어머님 족욕물 떠다 바치며 살았어.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더러운 오물 취급을 받을 때 당신은 내게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만 해. 제가 또다시 참으로 부끄러운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다들 그냥 하는 소리인데 뭘 그렇게 마음에 담아도? 서연이는 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길을 함께 걷던 동행자가 사실은 한 번도 내 옆에서 걷고 있지 않았음을 깨달은 자의 지독한 피로감이 담겨 있었죠. 그래, 내가 속이 좁아서 마음에 담아두나 보네. 그날 밤 서연이는 평소처럼 어머니의 족욕 수건을 널어놓고 아버지의 네일 치약을 나누어 놓고 제가 내일 입을 와이셔츠를 다려놓았습니다. 겉보기엔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가 단단히 깨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저 그금간 소리의 정체를 외면했을 뿐이죠. 내일 다시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농담 몇 마디 건네면 저절로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우리 집의 긴장감 넘치는 밥상 이야기만 들으시면 서연이가 매일같이 시댁에서 눈물만 흘리며 살았을 거라 짐작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빗자루로 마당 쓰는 소리,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어머니가 가게 열쇠 어디 뒀냐고 소리치는 지극히 평범하고 고요한 아침도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평범한 날들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서연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지 아무도 헤아려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이는 항상 저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겨울의 천안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추웠죠.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부엌으로 내려가 부모님 깨실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저는 위가 약하면서도 아침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잔소리에도 제가 않자 서연이는 다진 고기와 생강을 조금 넣은 부드러운 죽을 끓여두거나 바쁠 땐 제 서류 가방에 부드러운 샌드위치를 쪽지와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커피 마시기 전에 꼭 챙겨 먹어. 또 위장병 도지면 나 진짜 안 봐줄 거야. 그걸 보고 피식 웃으며 가방에 쑤셔넣곤 했죠. 어떤 날은 먹고 어떤 날은 까먹었습니다. 보살핌을 받는 사람은 때로 고마워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법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얼굴에 그 뜨거운 죽을 부어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버지는 위장병을 오래 앓으셨습니다. 장사할 땐 꼼꼼하셨지만 본인 약 챙기는 데는 무심하셨죠. 식전약, 식후약, 캡슐, 알약 등 종류도 많았습니다. 서연이는 아예 아침, 점심, 저녁이 나뉜 투명한 약통을 사와서 일요일 저녁마다 식탁에 앉아 약을 일일이 분류해 담아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 내가 나중에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겠어 하셨고 서연이는 아버님 건강하시기만 하면 되죠.
가게 카운터에 앉아 계시기만 해도 어머니 잔소리 막아주시니까 제일 큰 쓸모가 있으시죠. 하며 재치 있게 받아쳤습니다. 거실에 있던 어머니가 저 기집애가 시집 온 지 몇 년 됐다고 시어미를 놀려먹어? 하시면 모두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렇게 작지만 따뜻한 농담들이 우리 집을 포근하게 만들었죠. 어머니의 무릎이 쑤시는 비 오는 날이면 서연이는 시장에서 쑥과 굵은 소금, 생강을 사와 깨끗이 씻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물을 따뜻하게 데워 어머니 방까지 직접 대야를 들고 날랐죠. 어머니 너무 뜨거우면 말씀하세요. 손가락을 넣어 온도를 살피고는 딱 좋네요. 15분 넘기면 역효과 나니까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요. 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때만큼은 마음이 누그러져서 수진이도 나중에 자식 낳으면 너처럼 야무지게 살아야 할 텐데 하셨습니다. 서연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웃었고 문 밖에서 그 대화를 엿듣던 제 마음도 훈훈해졌습니다. 당시 저희는 아이를 갖지 않았는데 일도 바빴고 서연이가 조금 더 자리를 잡은 뒤에 갖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약간의 눈치만 주실 뿐 크게 재촉하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훗날 처가 일이 터졌을 때 이 아이 문제마저 비수의 무기로 돌변해 서연이를 찔렀죠. 인간이란 참 다른 건 다 아껴도 남 상처 주는 말은 아끼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 집안은 친척도 많고 제사도 많았습니다. 서연이는 수첩에 누구는 고기를 안 먹는지, 누구는 통풍이 있어 내장을 빼야 하는지, 누구는 맵고 짠 걸 좋아하는지 다 적어두었습니다. 영자 고모님용 채식 반찬, 작은아버지용 맑은 국, 심지어 시누이인 수진이가 작고 바삭한 전을 좋아한다고 그것만 따로 한 접시 부쳐내기도 했습니다. 수진이는 전을 씹으며 언니, 전집 차려도 대박 나겠다. 그래도 언니는 우리 집에서 우리 밥만 해주는 게 최고야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시누이의 말 속엔 올케를 자신들의 입맛을 맞추는 하녀처럼 여기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가 침대 머리맡에 앉아 제 셔츠 단추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바이어를 만날 때 입는 하늘색 셔츠였죠. 저는 누워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실을 입으로 끊으며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수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아버지가 기침이 심하시다는데 가서 얼굴 좀 뵙고 싶어서. 저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나 고객사 미팅 있어. 그리고 요즘 어머니 예민하신 거 알잖아. 자꾸 친정 들락거리면 또 잔소리 하실 텐데. 서연이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럼 나 혼자 버스 타고 다녀올게. 내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눈치 좀 보라는 거야. 우리 집안 분위기 안내 좋은데 자꾸 수원으로 달려가면 어머니가 너는 시댁보다 친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 서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응시했습니다. 친정. 아빠가 아프셔서 가보겠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누구를 우선시하는 문제가 돼. 저는 또 그 지겨운 핑계를 댔습니다. 난 그냥 우리 집이 조용했으면 좋겠어. 서연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야? 전곡을 찔려 불쾌해진 저는 몸을 벌떡 일으켜 신경질을 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밖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집에서까지 이런 골치 아픈 얘기 들어야 해? 서연이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 꿰맨 셔츠에 먼지를 털어 옷걸이에 반듯하게 걸어두고 바닥에 떨어진 시로라기 하나까지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상처받아 속이 무너져 내리면서도 남편의 옷을 다리고 방을 깨끗이 치우는 아내. 반면 저는 피곤하다는 변명으로 아내의 마음을 시궁창에 처박아 버렸죠. 그날 이후 서연이는 수원에 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걱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남편에게 당연한 권리조차 구걸하지 않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가끔 마당 구석에서 조용히 통화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네, 엄마, 약값 보냈어요. 아빠한테는 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다는 그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나섰다가는 제가 무언가를 책임지고 행동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회피였죠. 어머니는 서연이의 헌신을 당연한 의무로 치부했습니다.
하루는 서연이가 미열이 있어 얼굴이 창백한 채로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 아프면 들어가 쉬어라. 오늘 저녁은 내가 대충 사올 테니 하셨지만 거실에 있던 어머니가 냅다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조금 아프다고 들어누우면 집안 꼴이 어떻게 굴러가요. 여자는 집안 단속을 잘해야지. 나는 옛날에 핏덩이 둘 업고도 상해 나가서 시멘트 포대 날랐어요. 서연이는 조용히 금방 끓여놓고 올라가 쉴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냉장고 옆에서 물을 마시던 저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프면 대충 차려 먹지 뭐. 저는 그게 아내를 배려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픈 아내에게 밥을 대충 차릴 특권을 주었으니 좋은 남편이라고 착각한 거죠. 마치 구멍난 우산을 씌워주며 비는 덜 맞을 거라 생색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밥을 몇 숟갈 뜨지도 못하고 일찍 누운 서연이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병원에 가보겠냐고 물으려던 찰나 고객사에서 온 문자를 확인하느라 폰에 코를 밟고 말았죠. 뒤돌아봤을 때 서연이는 이미 배 위에 손을 얹은 채 스스로 고통을 달래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곳곳 아버지의 약통, 어머니의 족욕대야, 제 반듯한 셔츠, 친척들의 제사상에 서연이의 지문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모든 곳에 존재했던 그녀는 역설적이게도 이 집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하찮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당에 심은 나무가 매일 시원한 그늘을 주면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보다 낙엽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기 바쁘죠. 서연이도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의 온갖 부족함을 묵묵히 채워주었지만 단 한 번 친정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이유로 대역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주는 무한한 애정을 마치 잔고 확인 없이 막 긁어대는 신용카드처럼 낭비했습니다. 잔고가 바닥나고 나서야 세상에는 은행에 기록되지 않지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끔찍한 이자가 붙는 마음의 빚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연이가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가게 카운터에 앉아 돈통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니 그냥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자판기나 두들기며 월급 타먹는 한가한 일이라고 치부하셨죠. 하루는 서연이가 1박 2일로 지방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자 가게 샘플 타일을 고르던 어머니가 고개를 쳐들고 쏘아붙였습니다. 무슨 서류 쪼가리 만지는 애가 출장을 다 가? 그깟일 핑계로 돌아다니지 말고 일찍 다녀. 집안에 할 일이 태산인데. 서연이는 노트북 가방을 든 채 다소곳이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협력업체들 서류 실사를 나가야 해서요. 데이터 검증팀이랑 같이 공단 쪽에 다녀오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빨리 올게요. 어머니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이고 골치 아파. 그냥 도장이나 찍으러 간다는 소리지? 아무튼 빨리 와서 밥이나 해.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폰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일에 대해 더 묻지 않았죠. 제 머릿속에서도 아내의 일은 그저 뻔하고 안정적인 서류 작업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제 일은 바이어를 만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진짜 치열한 전투라고 우쭐해했습니다. 인간이란 참 스스로 대단하다고 믿기 시작하면 타인의 수고를 깎아내리는 못된 습성이 있죠. 사실 서연이는 물류 및 공급망 기업의 리스크 관리부 소속이었습니다. 주요 계약, 대금 지급 보증, 협력업체 재무 상태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핵심 부서였죠. 건조해 보이지만 서류의 숫자 하나, 도장 하나만 잘못 찍혀도 회사가 수십억 원을 날릴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일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자기 일에 대해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비주의를 고수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비밀 유지 서약 때문이었습니다. 파트너사의 내부 데이터나 리스크 경고를 저녁 밥상머리 안주거리로 올릴 만큼 가벼운 여자가 아니었죠. 그녀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였고 저는 때로 그게 답답했습니다. 어느 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서연이가 방 안의 작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과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가장자리엔 포스트잇이 잔뜩 붙어 있었죠. 침대에 누운 저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당기며 하품을 했습니다. 아직 안 자? 내일 출근 안 해? 서연이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수치가 안 맞는 서류들이 좀 있어서 이것만 마저 보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너희 회사는 무슨 종이 쪼가리 검사하는데 과학수사대처럼 구네. 서연이가 피곤한 눈을 비비며 옅게 웃었습니다. 가끔은 서류가 진짜 범죄 현장보다 위험하거든. 하나라도 놓치면 돈이 날아가니까. 그래, 아주 대단한 수사관 나셨네. 내일 나 입고 갈 하늘색 셔츠 다려놓은 거 맞지? 천안공단 쪽 큰 바이어 만나야 해. 서연이는 잠시 키보드 치는 손을 멈추더니 답했습니다. 다려서 문 뒤에 걸어뒀어. 저는 마치 아내가 제 옷 다리는 게 지상 최대의 임무인 양 만족하며 돌아누웠습니다. 기업의 리스크를 분석하며 폭탄을 해체하고 있던 아내에게 남편이란 작자는 자기 셔츠 주름이나 신경 써달라고 징징대고 있었던 겁니다.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동생 수진이도 올케의 일에 대해 빈정거리는 걸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서연이가 서울에서 늦게 퇴근해 신발도 채 벗기 전인데 거실 소파에서 조카를 안고 있던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올케 언니 요새 엄청 바쁜 척 하시네. 데이터 검증? 리스크 관리? 이름은 엄청 럭셔리한데 솔직히 사무직은 오시면 칼퇴근하는 거 아니에요? 매제민수도 거들었죠. 요즘은 명함에 직함만 번지르르하게 파는 게 유행이잖아. 옛날 같으면 그냥 격리나 총무라고 불렀을 텐데 요새는 뭐 글로벌 전문가 행세들을 하니. 수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오빠도 참 말 너무 심하게 한다. 언니 기분 나빠하지 마요. 우리 그냥 농담한 거니까. 서연이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화내는 모습조차 보여주기 아까워했죠. 그저 가방을 내려놓으며 옷 갈아입고 밥 차릴게라고 덤덤히 말했습니다. 부엌에 있던 어머니는 그래, 파 다듬어 놨으니 고기 양념해서 빨리 볶아라라며 재촉할 뿐이었죠. 하루 종일 서울에서 시달리고 지쳐 돌아온 사람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양념 안 된 고기를 들이미는 집구석. 참으로 징글징글하게 예의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그 무렵 서연이는 유독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으며 집에 와서도 노트북을 켰죠. 한 번은 서연이가 수첩에 어떤 공업, 장비 업체의 이름을 적고 밑줄을 여러 번 긋는 걸 보았습니다. 낯익은 이름이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며칠 뒤 거실 테이블에 제가 속한 영업팀에서 대형 입찰에 올릴 협력업체 명단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방으로 들어가던 서연이가 우연히 그 명단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훈 씨, 이 업체랑 계약 진행해? 단가도 좋고 납기도 빠르다고 해서 이번에 밀어붙이려고. 왜? 서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신중하게 입을 뗐습니다.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이 업체 보증 조건이랑 재무 건전성 꼼꼼하게 다시 확인해봐. 계약 규모가 크면 법무팀 쪽에 원본, 서류 대조해달라고 꼭 요청하고.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이 나 신입사원 취급해. 우리 회사에도 법무팀 있고 재무팀 다 있어. 당신 너무 오지랖 부린다. 서연이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그냥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뜻이지. 저는 신경질적으로 명단을 덮었습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 회사 서류에서 본 얄팍한 잣대 들이대면서 내 일에 훈수 두지 마. 헷갈리니까. 서연이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녀는 더 이상 제게 묻지도 경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서연이가 자신의 권한 안에서 제가 소속된 회사의 위기를 막기 위한 정식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요. 저에게 몰래 회사 기밀을 빼주거나 개인적인 연주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원칙대로 그 업체의 이상 징후 허위 재무 기록, 타사 프로젝트 도용, 불투명한 지급 보증을 상세히 분석한 리스크 경고 보고서를 작성해 팀장 정호영 실장에게 넘겼고 이것이 우리 회사 법무팀으로 공식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섞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차갑고 냉철하게 움직였지만 그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엔 자기 남편이 큰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있는 그녀에게 제가 던진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일 나 일찍 나가야 하니까 차키 제자리에 둔 거 맞지?
서연이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답했습니다. 거실 서랍장 위에 올려뒀어. 그녀는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 회사 살려준 거 알아. 라며 으스대지도 않았고 나 무시하더니 꼴 좋다고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제 뒤치다꺼리를 하며 묵묵히 제 파멸을 막아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진 뒤에야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여자는 시끄럽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을요. 묵묵히 옳은 일을 하고 도리를 다하며 마음의 중심을 지킬 뿐입니다. 안타까운 건 그녀의 옆에 있던 남편이 그 빛나는 가치를 알아볼 눈이 멀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노트북 불빛에 비친 서연이의 피곤한 얼굴은 사실 저를 향한 마지막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구원자를 그저 내 셔츠나 다려놓아야 할 여자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날을 앞둔 천안의 공기는 유독 매서웠지만 거리는 명절 분위기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설빔을 사러 온 사람들, 과일 바구니와 전거리를 양손 가득 든 사람들이 우리 집 철물점 앞을 지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덕담을 건넸죠. 사방에 설날의 풍요로움이 넘쳐났지만 오직 서연이의 마음속엔 매서운 시베리아 벌판만 펼쳐져 있었을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연이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소매가 살짝 해진 아이보리색 패딩을 입고 양손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채였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나가기 전 그녀는 잊지 않고 아버지의 위장약과 따뜻한 물 한 잔을 제 머리맡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개슴츠레 눈을 뜨고 물었죠. 어딜 그렇게 일찍 가? 서연이는 패딩 지퍼를 올리며 조그맣게 답했습니다. 시장, 붐비기 전에 가서 닭고기랑 당면 제사상에 올릴 나물 좀 사오려고. 이따 차례상 닦으려면 바쁘니까. 저는 하고 다시 이불을 덮어버렸습니다. 아내가 혼자 명절 준비에 중압감을 짊어지고 나서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조금 더 잘 수 있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울 정도로 무심하고 멍청했죠. 점심 무렵 1층으로 내려가 보니 부엌은 이미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큼직한 닭고기가 찜통에 담겨 있었고 떡국 육수가 뽀얗게 우러나고 있었죠. 잡채용 시금치와 당근을 채 썰며 전을 부치던 서연이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머리는 낮게 묶었지만 몇 가닥이 흘러내려 뺨에 붙어 있었죠. 어머니는 부엌 문가에 놓인 낮은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뻗은 채 지시를 내리고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면서 입은 어찌나 살아서 펄떡이는지 모릅니다. 동그랑땡 너무 크게 붙이지 마라. 우리 집안 친척들이 얼마나 입맛이 까다로운데. 며느리 솜씨 본다고 눈에 불을 켜고 올 거다. 떡국 국물, 탁해지지 않게 거품 잘 걷어내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차례상 위는 다 닦았냐? 네, 다 닦아뒀고 향로도 닦고 곶감이랑 밤도 다 다듬어 놨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기, 지치는 그 하얀 백자 세트 꺼냈지? 싸구려 꺼내면 안 된다. 서연이가 칼질을 멈추고 답했습니다. 어젯밤에 다 씻어서 물기 말려뒀어요, 어머니. 서연이의 대답은 기계처럼 규칙적이고 깍듯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힘든 내색 한 번 없었지만 추운 겨울인데도 그녀의 뒷목은 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좁은 부엌, 뜨거운 불기운,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아무리 무쇠로 만든 소티라도 열을 계속 받으면 언젠가적 갈라지기 마련이죠. 그때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오시더니 무거운 고깃국 냄비를 들고 있는 서연이를 보며 다가가셨습니다. 애비가 좀 들어주마. 서연이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냄비 뜨겁고 허리 굽히시면 위에도 안 좋아요.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위가 좀 아픈 거지 팔이 부러진 건 아니지 않냐. 넌 아침부터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잖아.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은 며느리 일하는 게 그렇게 안쓰러워요? 며느리가 집안 대소사 챙기는 게 당연하지. 손님들 오는데 대충 차려낼 겁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반박하려다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 힘들면 아비 불러라 하고 나가셨죠. 서연이는 애써 미소 지으며 네, 아버님. 다 해가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그 미소와 다 해간다는 말은
끓어오르는 압력밥솥의 뚜껑 같은 것이었습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은 이미 한계치에 달해 폭발 직전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도 정말 눈치 없게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먹을 거 없어? 나 배고픈데. 서연이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저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단 1초의 시선. 그리고는 작은 대접에 가직은 잡채와 전 몇 개를 담아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먼저 좀 먹어. 이따 친척들 오시면 정식으로 먹고. 저는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그걸 우적우적 씹어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들 밥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흡족해 하셨죠. 다시 가스레인지 앞으로 돌아간 서연이의 손등 위로 뜨거운 기름이 튀었습니다. 그녀가 작게 비명을 지르며 움찔했지만 이내 숟가락을 고쳐쥐고 전을 뒤집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기름에 데었는데 식탁에 앉아 별일 아니겠지 하며 전이나 씹어먹는 남편은 도대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던 걸까요? 오후가 되자 서연이는 제사상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녹그릇들을 제자리에 놓고 조기를 올리고 사과와 배를 예쁘게 깎아 올렸죠. 뒤에서 지켜보시던 아버지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솜씨가 정갈하다. 수원 사돈어른께서 아주 잘 가르치셨어. 친정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서연이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명절이면 엄마가 항상 상 닦는 것부터 시키셨거든요. 아무리 집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조상님 모시는 제사상만큼은 정갈해야 사람의 도리를 잊지 않는다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돈어른 말씀이 100번 옳다. 마침 밖에서 들어오시던 어머니가 그 뒷말을 듣고 또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사람 도리를 아는 건 좋은데 형편 쪼들린다고 남의 집 명절 잔치까지 초치는 일은 없어야지. 서연이는 묵묵히 마지막 떡국 그릇을 상에 올리며 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2층 계단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지만 못 들은 척 올라가 셔츠를 갈아입었습니다. 명절인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고 자기 최면을 걸었죠.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게 내버려 두면서 얻어내는 평화. 참으로 역겨운 인간의 발명품입니다. 오후 늦게 수진이와 매제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이는 수입산 고급 과일 세트를 들고 들어오며 활기차게 인사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왔어요. 민수도 고급 양주병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지훈 형님, 아버님, 이따 차례 지내고 이거 한 잔씩 하시죠. 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딸내미 부부가 오니까 집안에 생기가 도네. 수진이는 부엌에 차려진 음식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우리 올케 언니 진짜 장금이가 따로 없네. 이거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면 시집 잘 갔다고 난리 나겠어요. 서연이는 말없이 그릇을 세팅하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불쑥가시 돋친 말을 던졌습니다. 올해 우리 처가는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명절을 쇠니 다행입니다. 요새 사업 말아먹고 빚쟁이한테 쫓겨서 설날에 도망다니는 집구석들도 수두룩하다던데. 아무도 서연이 친정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 말이 누구의 가슴에 비수를 꽂기 위해 날아간 것인지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서연이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보았고 어머니도 보셨으면서 일부러 딴청을 피우셨습니다. 자, 얼른 앉아라. 이따 영자 고모랑 친척들 더 오실 텐데. 저녁이 다가오고 친척들이 하나둘 거실을 채워가며 상차림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서연이의 스마트폰이 지잉지잉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엔 수원 엄마라고 떠 있었죠. 서연이는 앞치마에 젖은 손을 급히 닦고 폰을 들더니 뒷마당 쪽으로 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명절날 또 처가의 빚 문제로 집안이 발칵 뒤집힐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서연이가 전화를 귀에 대자마자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네, 엄마. 아빠가요? 겨울바람이 뒷마당에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녀는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친척들과 웃으며 얘기하던 어머니의 시선이 그쪽을 향하더니 이내 눈초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빠 지금 어느 병원 응급실이에요? 혈압이 얼마나 오르신 건데요? 병원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저도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원래 고혈압이 있으셨고 최근 몇 달간 공장이 넘어가고 빚독촉에 시달리며 매일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내를 걱정할 틈도 없이 거실에서 어머니의 날 선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새아기, 밖에서 뉘랑 통화하길래 그렇게 함흥차사야? 친척들 다 기다리고 있잖아. 서연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지금은 통화하기 힘드니까. 네, 서류요? 무슨 재산 명시 서류요? 서류라는 두 글자가 떨어지자마자 어느새 뒤쪽으로 다가온 어머니의 귀에 그 단어가 꽂히고 말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장모님의 홀쩍이는 목소리가 새어나왔고 서연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제 결혼 전 제 명의로 된 재산 확인서라는 거죠? 공동재산으로 압류 들어오는 거 막으려면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는 거. 걱정 마세요. 제가 가서 서명할게요. 아빠만 잘 챙기세요. 어머니가 확 끼어들었습니다. 공동재산? 서명?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연이는 깜짝 놀라 폰을 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했습니다. 어머니, 엄마가요. 아빠가 혈압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대요. 그리고 은행 쪽에서 제 결혼 전 개인 자산에 대한 분리 명시 서류에 서명해야 혹시 모를 압류를 막을 수 있다고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참나 핑계도 좋지. 빚더미 집안에서 이제 시집간 딸년한테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불러내. 너 도장 잘못 찍었다가 우리 지훈이 재산, 아니 우리 집 상가까지 압류 딱지 붙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서연이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회사에서 이런 리스크 관리 업무를 해서 잘 알아요. 보증 서류나 대출 연대 서명 같은 게 아니라 철저히 저 개인의 자산을 분리해서 시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을 긋는 안전장치예요. 거실에 있던 수진이가 슬쩍 다가오더니 달콤한 독약 같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언니는 그렇게 생각해도 은행놈들이 어디 그래요? 사람 일, 특히 돈 문제는 어떻게 꼬일지 모르는 건데. 괜히 언니가 거기 이름 올렸다가 우리 오빠까지 연대 책임 물면 어떡해요? 민수도 소파에 기대앉은 채 피식 웃었습니다. 형님, 이거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종이 조각에 적힌 글씨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 약해져서 엉겁결에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모른 척 전을 집어먹거나 헛기침을 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죠. 남의 집안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반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아내가 억울하게 몰리는 것보다 친척들 앞에서 우리 집 며느리 친정이 파산했다는 사실이 까발려지는 상황 자체가 미치도록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폰을 쥔 채 반대편 통화구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소리를 막으려 입을 가리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좀 이따 다시 걸게요. 제가 지훈 씨랑 상의해보고 일단 아빠 곁에 계세요. 서연이가 통화를 종료하자마자 어머니의 시선이 식탁 의자에 놓여 있던 서연이의 핸드백에 꽂혔습니다. 너 그 가방에 무슨 서류 숨긴 거 아니야? 이리 줘봐. 서연이는 흠칫 놀라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제 개인 가방이에요. 어머니는 온 거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 내 개인적인 게 어디 있어. 너 박씨 집안 며느리야. 우리 집안 돈줄이랑 연관된 일인데 내가 확인할 권리도 없어?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당신 미쳤어? 왜 애 가방을 뒤지려고 들어? 어머니가 팩 돌아서며 악을 썼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당신이 물으니까 사람들이 호구로 보고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려는 거 아니야. 내가 이 가방 확인 안 해서 나중에 이 상가에 빨간 딱지라도 붙으면 당신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요? 서연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호소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빚 때문에 이 집 돈 단 한 푼도 끌어다 쓴 적 없어요. 보증도 대출도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수진이가 혀를 차며 가증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말이 맞다면 그냥 가방 열어서 어머니 보여드려요.
캥기는 게 없으면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오해 푸는 게 낫잖아요. 참으로 뱀 같은 논리였습니다. 안 보여주면 도둑년이 되고 보여주면 한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기는 짓인데 말이죠. 서연이는 이 넓은 거실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 차린 제사상 앞에서 죄인처럼 서 있었죠. 결국 어머니가 서연이의 손에서 가방을 획 낚아챘습니다. 서연이는 반항하지 않고 방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머니는 지갑, 화장품, 작은 수첩 등을 거친 손길로 끄집어냈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 꼬깃꼬깃 접혀있던 종이 몇 장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펼친 어머니의 두 눈에 희열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마치 엄청난 대역죄의 증거라도 찾은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모바일 송금 영수증 출력본? 수원에 50만 원? 100만 원? 너 친정에 돈 빼돌린 적 없다더니 쥐새끼처럼 우리 집 돈을 뒤로 빼돌리고 있었어? 집안 말아먹은 친정 살리려고 시댁 돈을 도둑질해? 서연이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빠 병원 응급실 비용이랑 약값 하시라고 제가 보낸 거예요. 제 월급에서 모아둔 제 개인 비상금이랑 출장비 받은 거라고요. 지훈 씨도 제가 제 돈 따로 관리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자신의 월급 중 일부를 떼어내 부모님 용돈이나 약값, 그리고 가끔 제 와이셔츠를 사거나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는 데 쓴다는 것을요. 결코 부부 공동의 생활비나 제 돈을 몰래 빼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에 있는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민수가 소파에서 느릿느릿 일어났습니다. 형님, 오늘 50만 원이 내일 500만 원 되고 내일 모레 오후 0만 원 되는 겁니다. 종이조각 서명 문제도 결국 이런 자잘한 돈 세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어머니는 영수증을 식탁 위로 흩뿌렸습니다. 아이고, 똑똑하신 며느리 납셨네. 입으로는 결백하다더니 손으로는 꼬박꼬박 친정구석에 돈을 꽂아주고 계셨어? 우리 집이 내 친정비 갚아주는 호구인 줄 알아? 서연이는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 돈 벌어서 아프신 제 친정아버지 병원비 보탠 게 왜 도둑질입니까? 제가 이 집 돈 한 푼이라도 탐낸 적 있나요? 어따 대고 말대꾸야. 공기가 날카로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이는 꼿꼿하게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수진이도 민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남편인 저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알잖아.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 어떤 짓도 안 한 거. 한마디만 해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명백히 억울한 누명을 쓴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뒤에 나올 반전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몇 장의 영수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연이가 남편인 저를 위해 뒤에서 얼마나 거대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는지를 안다면 제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민수의 비웃음 섞인 표정, 어머니의 씩씩거리는 숨소리, 친척들의 수군거림. 그놈의 망할 장남의 체면과 가장의 알량한 자존심이 저를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향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당신, 친정일로 나한테 또 숨긴 거 뭐 있어?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서연이의 눈동자에서 빛이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명을 고민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오해를 풀려 애썼지만 가장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가족의 적으로 낙인 찍는 편에 섰다는 걸 확인한 절망의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갓 붙여낸 동그랑땡 옆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송금 영수증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과 노릇한 전이 가득한 제사상 앞이었지만 그곳은 살얼음판보다 더 잔혹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난 당신이나 당신 가족에게 해가 될 일은 단 하나도 숨긴 적 없어. 우리 부모님 사업 망한 거 서류상 명백히 부모님 빚이야. 난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적도 당신 재산을 담보로 잡은 적도 없어. 내가 송금한 저 돈은 병원에 누워 계신 내 아버지 약값으로 쓴 내 개인 돈이야.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는 아주 청산유수지. 종이에 적힌 글씨는 깨끗해도 사람 마음속엔 무슨 시커먼 꿍꿍이가 들었을지 누가 안답니까? 서연이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여전히 예의를 잃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절 미워하실 순 있지만 제 진심마저 구정물 취급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이 집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어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수진이가 쪼르르 다가와 어머니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가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우리 엄마가 언니 미워해서 이래요? 다 집안 지키려다 보니 예민해지신 거잖아요. 빚더미 친정을 걱정하는 언니 마음도 알겠지만 시댁 식구들 걱정도 이해를 하셔야죠. 서연이가 수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시누이가 옳게 가방 뒤지는 걸 거드는 게 나를 이해하고 걱정하는 방식이니? 수진이는 움찔하더니 억울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나, 제가 언제 가방 뒤지라고 부추겼어요? 캥기는 거 없으면 보여주면 끝날 일이라고 했지. 왜, 사람을 나쁜 년으로 만들어요?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아 놓고 자기가 상처받은 척하는 가장 역겨운 화법이었습니다. 민수가 식탁에 놓인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여유롭게 거들었습니다. 형님, 이거 그냥 몇십만 원 보낸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죠. 오늘 그냥 넘어가면 내일은 집안 기둥불이 뽑혀 나가는 겁니다. 남자가 이럴 땐 단호하게 교통정리를 해야죠. 며느리가 아무리 착해도 공과 사는 구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라는 두 글자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수가 저를 도발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멍청하게 그 덫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닭을 삶고 전을 부치고 아버지 약을 챙긴 아내를 집안의 위험 요소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탁자를 내리치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명절날 이게 무슨 짓거리들이야. 서연이가 아니라고 하면 한 번쯤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니가 확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늘 저 기집애 편이지. 서류 날아오고 압류 딱지 붙어야 정신 차릴 거요? 아버지는 지친 목소리로 반박하셨습니다. 집안 지키는 것도 좋지만 죄 없는 며느리한테 온갖 애군 다 뒤집어 씌우는 게 정상이야? 어머니는 서연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죄가 없어? 빚 싸우기 장난이야? 지 친정 빚 때문에 마음 졸이다가 어느 날 휙 우리 집 재산에 손댈지 누가 알아. 서연이는 잠시 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어머니도 수진이도 민수도 아닌 오직 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 대답해. 당신도 내가 우리 친정빚 갚으려고 당신 집안 재산에 손댈 여자로 보여? 나를 믿지 않아? 시계 초침 소리와 부엌에서 끓고 있던 찌개 국물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믿는다 혹은 아니다. 그 단순한 대답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분노 어린 눈빛, 수진이의 호기심 어린 눈빛, 민수의 비웃음 섞인 시선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남편으로서의 위신을 세워야 한다는 쓰레기 같은 자존심이 마지막 양심을 집어삼켰습니다. 난 그저 확실히 해두자는 거야. 너희 집 빚은 너희 집이 알아서 해. 우리 집까지 그 진흙탕에 끌어들이지 말고.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아버지는 마치 명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드디어 승리했다는 듯 거친 숨을 내뱉었고 수진이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으며 민수는 역시 형님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엔 슬픔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불씨가 차갑게 꺼져버린 듯한 체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 집을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갈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네가 고의로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집안에 더 이상 이런 구설수가 오르는 게 싫어. 구설수? 서연이가 두 글자를 곱씹듯 내뱉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사업 망한 거 누구한테 사기친 거 아니야. 내가 내 월급 아껴서 응급실에 누워있는 친정아버지 약값 보낸 거 그게 구설수야? 종이 쪼가리에 서류 분리 서명하겠다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전곡을 찔린 저는 수세에 몰린 동물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아, 피곤하게 좀 굴지 마. 명절날 너희 집 비타령으로 이 사다를 내야 속이 시원해? 네가 이 집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처신을 하라고.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차갑고 서글픈 미소였습니다. 내가 이 집 며느리라서 내 부모의 딸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듣기 싫다. 네가 그렇게 친정이 애틋하고 불쌍하면 당장 짐 싸서 친정으로 가. 제사상 앞에 시퍼렇게 빚쟁이 기운 묻혀오지 말고 가서 내 부모 약값이나 대주란 말이다. 아버지가 고함을 치셨습니다. 여보,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명절날 초친 건 저 기집애야. 몸은 우리 집에 있으면서 마음은 저 빚구덩이 친정에 가 있는 며느리. 우리도 필요 없어. 서연이는 더 이상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기회를 구하듯 물었죠. 지훈 씨, 당신 생각도 어머니랑 똑같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수많은 시선 앞에서 아내에게 굴복하는 놈이 되기 싫어 되돌릴 수 없는 패착을 두고 말았습니다. 네가 어머니 화나게 했잖아. 정 내 친정이 우리 집보다 중요하다면. 그래 나가. 내 마음대로 해. 서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무슨 뜻인지. 그녀는 돌아서서 2층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치지도 뛰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차분하고 느릿한 발걸음이 제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지만 저는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쉰 목소리로 지훈이 너 지금 무슨 미친 짓을 한 건지 알아? 하셨지만 어머니는 내버려둬요. 지가 가봤자 며칠이나 버티겠어? 라며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수진이도 눈치를 보며 바닥에 떨어진 냅킨을 주울 뿐이었고 민수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느꼈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마 후 서연이가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브라운색 천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출장 갈 때 매던 그 가방, 고작 옷 몇 벌과 세면도구만 들어갈 만한 크기였죠. 이 집에서 수년을 헌신한 여자가 쫓겨날 때 가져가는 짐이 고작 저 작은 가방 하나라는 사실에 제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여자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수만 가지의 추억조차 단 몇 벌의 옷가지로 압축해버릴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녀는 현관으로 바로 가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또 뭐 훔쳐가려고? 라고 쏘아붙였지만 서연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약하게 줄이고 떡국 육수의 마지막 거품을 국자로 걷어낸 뒤 가스불을 껐습니다. 손을 씻은 뒤 식탁 위로 가서 아버지의 투명 약통을 반듯하게 맞춰 놓았습니다. 아버님, 위장약 3일치 다 나눠뒀어요. 노란 알약은 식후에 하얀 알약은 식전에 드시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주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미안하다. 애비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서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건강 꼭 챙기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는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싱크대 찬장 구석에서 작은 마사지 오일병을 꺼내 식탁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날씨가 추워서 무릎 많이 쑤실 거예요. 족욕은 15분만 하시고 발에 물기 다 닦은 다음에 이 오일로 마사지하세요. 물기 있을 때 바르면 미끄러워서 다치세요.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를 도둑년 취급하며 쫓아낸 시어미에게 나가는 길에 족욕 마사지법을 당부하는 며느리라니. 서연이는 1층 거실 구석에 작은 탁자에 메모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제가 본 그 메모에는 그녀 특유의 반듯하고 단정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침 꼭 드시고 약 챙겨 드세요. 어머님 족욕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지훈 씨, 빈속에 커피 마시지 말고 아침에 빵이라도 꼭 먹어. 난 내 부모님 챙기러 갈게. 다들 평안한 명절 보내세요. 서연이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걷자 아버지가 한 걸음 쫓아오셨습니다. 밤이 늦었다.
아비가 택시라도 불러주마. 앱으로 벌써 불렀어요. 아버님, 찬바람 부는데 나오지 마세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분노와 소란의 와중에 서연이는 단 한 번도 이성을 잃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퇴로를 준비했던 겁니다. 나가라는 제 말에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미련을 버렸던 것이죠. 그녀가 현관문을 열 때 저는 간신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진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가지 말라고, 내 쓰레기 같은 자존심이 미쳤었다고 무릎이라도 꿇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최악의 허세였습니다. 진짜 가는 거야? 서연이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슬프고도 텅 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방금 나가라고 했잖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골목길에 택시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부모님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아주 가볍게 유리창 하나 흔들리지 않을 만큼 살짝 닫혔지만 제 인생에서 그보다 더 무겁고 파괴적인 굉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를 길거리로 내쫓고도 며칠 친정에서 고생하다 보면 제풀에 지쳐 돌아오겠지라고 믿는 구제불능의 멍청이였습니다. 벼랑 끝까지 내몰린 여자가 문을 세게 닫고 나갈 필요조차 느끼지 않을 만큼 차갑게 식어버렸을 때 남겨진 자는 평생 그 정적의 메아리 속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떠난 설날 밤 우리 집은 그 누구도 차례상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노릇한 저는 차갑게 식어 기름이 굳었고 뽀얗던 떡국 위엔 얇은 막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이에게 음식을 데우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본인도 전 한 조각을 채 씹지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죠. 아버지는 가장 먼저 방으로 들어가며 제 곁을 지나칠 때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넌 오늘 평생 후회할 짓을 한 거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존심이 남아있어. 아버지가 며느리 아끼는 마음에 화를 내시는 거다. 설날이 지나면 서연이가 돌아오거나 내가 연락하면 해결될 거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남자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가장 흔하게 빠지는 착각. 아직 내겐 기회와 시간이 많다는 오만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죠. 다음 날 설 아침 늦잠에서 깬 저는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문 뒤를 보니 제가 입으려던 하늘색 셔츠가 반듯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깃은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고 소매에 떨어진 단추는 서연이가 다시 단단하게 꿰매놓아 마치 새 옷 같았죠. 저는 그 셔츠를 입고 친척들에게 새해 인사를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손님들에게 우리 며느리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어젯밤에 수원 내려갔어요. 며칠 뒤에 올 겁니다라고 변명하셨습니다. 고모님은 어머니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더 묻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은 모든 걸 간파한 듯해 저를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입을 굳게 다무셨고 누가 며느리 안부를 물으면 그저 묵묵히 참아 드셨습니다. 설날 낮 저는 서연이에게 첫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어? 답은 없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보냈죠. 부모님께서 언제 오냐고 물으신다. 시간 날 때 전화 좀 해.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이가 일부러 기싸움을 한다고 여겼죠. 우리 얘기 좀 하자. 명절인데 서로 체면 구기지 말고 적당히 풀자.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고 전화를 걸자 전원이 꺼져 있다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저를 본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답장 안 오냐? 제가 고개를 저었더니 어머니는 혀를 차셨습니다. 내버려둬. 빚더미 친정에서 지가 며칠이나 버티겠어? 네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지 마라. 남자가 줏대가 있어야지.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찻잔을 탁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의 줏대가 자기 마누라 억울하게 내쫓고 연락 씹히는 데서 나오냐? 어머니가 맞받아치셨습니다. 당신은 왜 또 그 애 편이유? 지가 제 발로 나간 건데. 아버지는 지친 눈으로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내쫓아놓고 제 발로 나갔다니
말이라는 게 한 번 뱉으면 찌르기만 하고 씻기진 않는 법이야. 그 애가 안 돌아오면 다 당신과 저 못난 놈 탓이다. 어머니는 입을 삐죽이며 부엌으로 가셨지만 평소처럼 꼿꼿하던 걸음걸이가 왠지 흔들려 보였습니다. 설 연휴가 끔찍하게 지나가고 집안에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이가 없으니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죠. 식탁 찬장에 있던 하얀 백자 그릇들을 아무도 제자리에 찾지 못해 헤맸고 제사상에 올렸던 과일은 시들어 말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약 먹는 시간을 헷갈려 저녁 무렵엔 배를 부여잡고 끙끙거리셨습니다. 아버지, 위장약 안 드셨어요? 네가 챙겼어야지. 서연이가 아침에 먹을 거, 저녁에 먹을 거 다 나눠놨는데 넌 도대체 뭘 본 거냐. 약통 옆에는 서연이가 남긴 쪽지가 여전히 놓여 있었지만 저는 그걸 읽으면서도 어떤 알약이 식전인지 식후인지 구분조차 못 했습니다. 매일 당연하게 봤던 돌봄이 사라지자 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뼛속까지 시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추운 날씨 탓에 무릎 통증이 심해지셨습니다. 서연이처럼 조경물을 맞추지 못해 뜨거운 물에 발을 넣었다가 데일 뻔하기도 하고 너무 오래 담그고 있다가 감기에 걸리시기도 했죠. 제가 오일로 마사지 하시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서랍을 온통 다 뒤집고도 서연이가 이제 놔둔 오일병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한참 뒤 식탁 구석에 있는 걸 발견하신 어머니는 병을 쥐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가만히 계셨습니다. 부엌 살림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친정에 온 수진이가 밥을 하겠다며 나섰지만 당면은 불고 저는 태워 먹었죠. 민수가 젓가락을 깨작거리며 역시 형수님 솜씨가 빠지니까 집밥이 다르네 하고 중얼거렸고 수진이가 눈을 흘겼으며 어머니는 그 애 없어도 우리 집 식구들 안 굶어 죽는다며 소리를 버럭 지르셨지만 정작 본인도 밥을 반 공기밖에 드시지 못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저는 차를 몰고 수원의 처가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속으로는 아내를 데리러 간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절당할까 두렵고 처가 부모님 볼낯이 없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마당의 식물들은 말라 죽어가고 있었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물어보니 장인어른은 병원에 입원 중이고 장모님도 병원 근처 작은 방으로 거처를 옮기셨다며 정확한 주소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서연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병원을 수소문하거나 처가 친척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비겁하게도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라며 스스로를 변명했지만 진짜 이유는 장인 장모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몇 주가 훌쩍 지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늦잠을 자는 바람에 빈속에 커피만 들이켜고 급히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회의 도중 위장이 뒤틀리는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저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화장실로 뛰어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 약을 찾았지만 예전처럼 서연이가 몰래 넣어두던 부드러운 샌드위치나 비스킷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화장실 타일 바닥에 웅크려 앉아 고통에 신음할 때 귓가에 서연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커피 마시기 전에 꼭 챙겨 먹어. 또 아프다고 하지 말고. 사라진 뒤에야 그 사소한 잔소리가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있던 난초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위장병을 앓고 나아지셨을 때 서연이가 사온 화분이었죠. 물을 제때 맞춰주지 않아 잎끝이 노랗게 타들어가자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식물도 사람 손길 끊긴 걸 아는구나.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발끈하셨습니다. 지금 내 탓하는 거요? 아버지가 서글프게 답하셨습니다. 우리 식구 모두의 탓이지. 2달이 가까워지도록 서연이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화장대 앞에 빛, 서랍 안에 낡은 수첩, 의자 뒤에 걸려있던 브라운색 스카프까지 누구도 치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퇴근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밥 먹었어? 하고 걸어 나오는 서연이를 기대했죠.
하지만 집안엔 낡은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식어버린 반찬 냄새뿐이었습니다. 어느 서늘한 밤 퇴근하고 돌아오니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배를 쥐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탁자 위에는 포장이 뜯긴 위장약, 알약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물은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통증 오셨어요? 진작 저를 부르시지.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하셨습니다. 널 부르면 네가 식전 약인지 식후 약인지 구분이나 할 줄 아냐?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행주를 들고 나온 어머니가 무심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대충 아무거나 드세요. 위장약이 거기서 거기지 뭘 그렇게 까탈을 부려요. 아버지가 고개를 팍 드셨습니다. 당신 참말 쉽게 하네. 대충 아무거나 먹을 거면 의사가 처방전은 왜 써주나? 어머니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며느리 하나 나갔다고 온 집안이 아주 초상난 것처럼 구시네. 그 애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탁자 위 흩어진 알약들을 쓸어 모으며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살 수야 있겠지. 근데 개차반으로 살고 있는 거 당신 눈엔 안 보여? 거실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고 외면하셨지만 요즘 그녀의 걸음걸이가 족욕을 못해 눈에 띄게 불편해진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따뜻한 물을 떠다 드리려 하자 아버지가 손을 저어 말리셨습니다. 지훈아, 너 거기 앉아라. 아버지는 오랫동안 본 적 없는 무섭고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너 언제까지 이대로 둘 작정이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락도 해보고 수원은 가봤는데 집이 비어 있어서 아버지가 헛웃음을 치셨습니다. 주소 잘못 적힌 택배 찾는 신용만 하고 돌아와 놓고선 그걸 안 해. 찾았다고 하는 거냐? 어머니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지훈이가 잘못했다 쳐요. 그래도 시어미가 나갔다고 아주 쌩까고 있는 저 기집애가 잘한 건 뭐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 애가 쌩을 깐다고 생각해? 설날 밤 당신이 손가락질하며 나가라 했고 지훈이가 나가라고 도장 찍어줬잖아. 등 떠밀려 쫓겨난 애한테 왜 안 돌아오냐고 욕을 해? 어머니는 붉어진 얼굴로 그때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잖아요. 말 한마디 가지고 평생 한을 품는 법이 어딨어 라며 악을 쓰셨습니다. 아버지가 씁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이었으니까. 당신은 남의 가슴에 칼을 쑤셔넣고 내가 실수로 찔렀으니 이제 그만 아파해라 하면 흉터가 없어지는 줄. 아우, 마침 그때 수진이와 민수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숨막히는 분위기를 감지한 수진이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아버지 또 아프셔? 제가 대답하지 않자 수진이는 탁자 위에 위장약들을 보며 불쑥 내뱉었습니다. 올케 언니 없으니까 다들 적응이 안 돼서 그러네. 근데 언니도 참 독하다. 한 번 나갔다고 시부모님 안부 전화 한 통 안 하는 거봐. 순간 아버지가 벼락같이 소리치셨습니다. 수진이 너 입 다물어. 수진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남의 피눈물을 보고 독하다고 짓거려? 제 발로 여행 간 게 아니라 비참하게 쫓겨난 사람한테 그딴 소리가 나와? 수진이가 새파랗게 질려 변명했습니다. 전 그냥 분위기 좀 풀려고 악의 없이 한 소리예요. 악의 없이? 이 집구석은 다들 악의 없이 사람을 난도질하는구나. 내 애미도 악의 없이 잔소리했고 너도 악의 없이 깐죽거렸고 내 남편 민수도 악의 없이 이죽거렸지. 그리고 지훈이 놈이 마침표를 찍었어. 그 결과로 그 애가 한밤중에 옷가방 하나 달랑 들고 쫓겨났는데 이게 다 누구 뜻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헛기침을 하며 나섰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부부 문제 아닙니까? 형수님이 친정으로 돈 빼돌리고 명예 문제 일으킬 뻔한 건 사실이잖. 최서방, 자네 우리 박씨 집안일에 그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말게. 아버지가 민수의 말을 무참히 잘라버렸습니다. 평소 민수의 허세 섞인 조언을 허허 웃으며 넘기시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사위를 향해 불호령을 내린 겁니다.
민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표정으로 손목시계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선 저희 모두를 훑어보셨습니다. 너희들 서연이가 이 집구석을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알기나 해? 내 위장약, 내 애미 족욕, 물, 명절 제사상 차림, 지훈이 놈 셔츠 다림질. 그 애가 불평 한마디 안 하고 해내니까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당연한 일인 줄 알았지. 어머니는 부엌 문가에 서서 눈물을 훔치며 애써 자존심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며느리 공로를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친정빚이 워낙 크니까 무서워서 그랬죠. 아버지가 지팡이를 바닥에 콱 내리 찍으셨습니다. 친정빚은 서류가 있고 갚을 주체가 명확해. 하지만 우리 집이 그 애한테 지고 있는 마음의 빚은 누가 갚을 건가? 어디 영수증이라도 적혀 있어? 그 말은 마치 유리창이 깨지듯 제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죠. 저는 그때까지도 설날 밤 저의 순간적인 분노가 원인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서연이를 내쫓은 건 그날 하루의 분쟁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침묵, 외면, 그리고 무시라는 사실을요.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였고 민수는 입을 꾹 다물었으며 어머니는 황급히 돌아서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소파에 깊숙이 기대며 지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나 한 잔 다오. 제가 얼른 따뜻한 물을 떠다 드리자 한 모금 마시곤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서연이 찾으러 가라. 가서 진심으로 엎드려 사죄해라. 제가 고개를 끄덕이려 할 때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오해하지 마라. 우리 집 밥 해주고 약 챙겨줄 사람 필요해서 데려오라는 게 아니다. 네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인간으로서 사과하러 가라는 거다. 그 말에 제 얼굴은 수치심으로 화끈거렸습니다. 저조차도 서연이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그녀를 향한 순수한 사랑인지 아니면 그녀가 주던 편리함에 대한 이기적인 갈증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란 참으로 지독해서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처럼 놔두면 맑아 보이지만 한번 휘저으면 끝도 없이 구정물이 올라오는 법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재봉틀이 있던 빈 책상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아침 퀭한 눈으로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내선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박지훈 팀장님, 빨리 강 팀장님 주관하는 비상대책회의실로 올라오세요. 어제 올리신 1차 공급업체 보증, 서류에 치명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복도에 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회의실에서 제가 버렸던 아내 윤서연의 이름이 불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4층 회의실 문을 열자 분위기는 사형장처럼 살벌했습니다. 영업이사님, 강 팀장님, 법무팀장, 재무책임자, 그리고 데이터 검증팀 김대리가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엔 제가 지난 2달간 공을 들여 추진했던 산업설비 공급업체의 서류가 띄어져 있었죠. 단가도 훌륭하고 납기도 완벽해 제가 이번 분기 최대 실적으로 자랑하려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법무팀장이 제게 서류철을 던지듯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박 팀장. 이 업체 영업팀에서 1순위로 올린 거 맞지? 네, 그렇습니다. 실사도 마쳤고 보증 서류도 완벽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문제가 아니라 폭탄이야. 재무 책임자가 소리쳤습니다. 이 업체가 제출한 은행, 지급 보증서와 재무 건전성 평가서 전부 위조 또는 교묘한 짜깁기 서류였어. 우리가 선급금 20억 원을 꽂는 순간 공중 분해될 뻔했다고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20억 원. 만약 그대로 진행됐다면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보았을 것이고 저는 영업 책임자로서 해고는 물론이고 배임 혐의로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판이었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법무팀 1차 검토에선 이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강 팀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 서류 자체는 완벽하게 위조돼서 우리도 속았지. 그런데 오늘 아침 외부 물류 및 리스크 관리 연합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색 경보가 날아왔어. 데이터 검증팀 김대리가 노트북을 조작하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타사 프로젝트 사진 도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본금 부풀리기 증거들이 아주 정밀하게 분석된 경고 리포트였습니다. 이 리포트 덕분에 성급금 이체를 직전에 멈출 수 있었죠.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누가 그 경고 리포트를 올린 겁니까? 김 대리가 담담하게 스크린에 작성자의 이름을 띄웠습니다. S물류리스크관리부 윤서연 대리입니다. 이미 설 연휴 전에 1차 의심 보고서를 상부에 넘겼고 어제 최종 검증이 끝나 시스템에 적색 경보로 등록된 겁니다. 윤서연. 그 세 글자가 모니터에 크게 비치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제 호흡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강 팀장님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 팀장, 왜 그래? 안색이 창백한데. 저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회의실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업이사님은 눈썹을 치켜 올렸고 김 대리는 입을 벌렸으며 법무팀장은 의미심장한 눈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아내분이라고? 부부끼리 기밀을 공유한 건가? 강 팀장님의 질문에 법무팀장이 선을 그었습니다. 아닙니다. 윤 대리 리포트를 보면 철저히 시스템 매뉴얼과 공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교차 검증한 결과입니다. 박 팀장과 개인적인 사적 교류로 경고를 준 게 아니라 원칙대로 자기 회사 상부 라인을 거쳐 공적 경보를 띄운 겁니다. 참으로 유능하고 철두철미한 직원입니다. 스크린에 떠있는 차가운 분석 데이터들을 보며 저는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제게 명단을 가리키며 보증 조건이랑 재무 건전성 꼼꼼히 다시 확인해봐라고 조언하던 서연이의 모습. 그리고 내일의 오지랖 부리지 말라며 그녀의 경고를 묵살했던 저의 오만함. 서연이는 자신의 전문성을 무시당하면서도 남편이 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원칙 안에서 움직였던 겁니다. 생색 한 번 내지 않고 남편의 목숨줄을 살려준 아내. 그런 아내를 저는 설날 밤 친정으로 돈 몇십만 원 빼돌리는 도둑년 취급하며 폭언을 퍼붓고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회의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비상대책을 세우고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기계처럼 네 하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텅 빈 복도에 홀로 선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서연이와의 톡방을 열었습니다. 명절인데 서로 체면 구기지 말고 적당히 풀자. 제가 보냈던 마지막 문자가 너무나도 얄팍하고 추잡해 보였습니다. 저는 오후 반차를 내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서울에 있는 서연이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그 밤들을 지새웠을까. 가족들에게 모욕당하면서도 남편의 위기를 막기 위해 밤새 서류를 뒤적이던 그녀의 외로움이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한 저는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다가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리스크관리부 윤서연 대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남편입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묘한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돌리더니 잠시 후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10분쯤 뒤 40대 후반의 깔끔한 인상을 가진 정호영 실장이라는 분이 내려왔습니다. 서연이의 직속 상사였죠. 박지훈 씨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윤대리 소속 팀장 정호영입니다. 네, 실장님. 제 아내 좀 불러주십시오.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면 연락처라도 지금 어디 있는지라도 알려주십시오. 정 실장은 차가운 물 한 잔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깍지 낀 손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남편분이신데 윤서연 대리가 9주 전에 창원지사 프로젝트 팀으로 전출 간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9주. 서연이가 설날 밤 짐을 싸서 나간 직후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연락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알량한 체면을 따지며 기다리고 있을 때 이미 서울의 삶을 정리하고 남쪽 끝 창원으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겁니다. 창원이요? 창원 어디로? 정 실장은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정보라 주소나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윤 대리는 창원공단 내 대형 협력사들의 재무 리스크를 현장 실사하는 아주 강도 높은 프로젝트에 자원했습니다.
전출 가기 전 윤 대리가 인사팀과 제게 명확히 남긴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정 실장의 다음 말은 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모든 사적인 연락이나 방문은 사측에서 공식적으로 차단해 달라고 하더군요. 본인의 정신적 안전망을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신적 안전망. 아내에게 남편이란 존재가 끔찍한 폭력의 근원지이자 차단해야 할 유해 물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아내가 저희 회사를 살려준 것도 오늘 알았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서 무릎 꿇고 사죄하게 해주십시오. 정 실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은 건 당신의 이기적인 욕심일 뿐입니다. 용서를 받아줄지 말지는 전적으로 윤 대리의 권리죠. 당신 회사의 위기를 막아준 건 남편을 향한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지독하게 훌륭한 직업의식과 원칙을 가진 프로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아내를 두었지만 그걸 담을 그릇이 안 되는 분 같군요. 저는 그 모욕적인 팩트 폭력에 입을 다물고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저녁 공기를 마시며 저는 제가 영원히 서연이를 잃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천안 본가로 돌아온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2층 서연이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녀의 화장대 작은 책상 앞에 섰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서랍을 열어보았죠. 그곳엔 그녀의 지난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낡은 반지꼬리, 함께 찍은 빛바랜 웨딩사진, 그리고 그녀가 부엌에서 자주 보던 파란색 표지의 낡은 가계부 수첩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약, 노란 알약 아침 식후, 하얀 알약 저녁 식전, 아침에 차 드시면 속 쓰리니까 카스텔라 한 조각 먼저 챙겨드리기. 어머님 조교, 비 오는 날은 생강 조금 더 넣기. 너무 뜨겁지 않게 온도 40도 맞출 것. 어머님이 화내시면 반박하지 말고 듣기만 할 것. 무릎이 많이 아프셔서 예민하신 거니까. 수진 아가씨, 동그랑땡은 작고 바삭하게 굽기. 조카는 파 매워하니까 빼줄 것. 영자 고모님, 보름엔 꼭 버섯구이 따로 빼놓기. 가족 모두의 식성과 버릇, 통증을 세심하게 기록해 놓은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었는데 그녀는 어머니가 모진 말을 퍼부을 때도 관절이 아파 예민하신 것이라며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수첩 중간쯤엔 친정이라는 항목이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친정아빠 병원비 보조 50만 원, 내 출장비 모은 것, 엄마 차비 및 약값 20만 원, 월급 보너스, 절대 지훈 씨 돈이나 생활비 건드리지 말 것, 시댁에 오해 살 일 만들지 말 것, 아빠 빚 문제로 지훈 씨 힘들게 하지 말기. 그녀는 돈의 출처까지 꼼꼼하게 기록하며 남편과 시댁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 처절한 결백의 증거를 저는 영수증 몇 장 훔쳐보곤 도둑년 취급하며 내쫓았던 겁니다. 그리고 수첩 맨 마지막 장 설날 며칠 전에 적힌 듯한 약간 떨리는 글씨체가 제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혹시라도 어느 날 지훈 씨가 나를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도 너무 원망하지 말자. 우리 친정비 때문에 그 사람도 많이 무섭고 지쳤을 테니까. 쫓겨나더라도 꼭 말해주자. 아침 빈속에 커피 마시지 말라고. 위장병 오래가면 엄청 아프고 고생한다고. 저는 수첩을 끌어안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수치심과 미안함, 후회가 뒤섞여 찢어질 듯 울부짖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제 울음소리를 듣고 다가온 부모님과 수진이가 열린 서랍과 제 손에 들린 수첩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어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끝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가 기집애야. 내가 다리가 아파서 악다구니를 쓴 것도 다 알아주고 있었네. 이 못된 시어미를 원망도 안 하고 아버지는 안경을 벗고 눈시울을 붉히며 수진이를 보셨습니다. 수진이 역시 올케가 적어놓은 동그랑땡 작고 바삭하게라는 글귀를 보고 입을 틀어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사랑을 하찮은 쓰레기 취급하며 짓밟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 가족 4사람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은 기차를 타고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창원공단의 한 중소기업 지원센터 1층 로비. 저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서연이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퉁퉁 부은 눈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앞에 나타난 사람은 서연이가 아니라 인사 및 법무 담당자인 이지은 과장이었습니다. 이 과장은 아주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섰습니다. 박지훈 씨와 가족분들 맞으시죠? 윤서연 대리는 이미 가족분들이 찾아오실 것을 예상하고 제게 의사를 전달해 두었습니다. 면담을 정중히 거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매달렸습니다. 과장님, 제발 우리 며느리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제가 몹쓸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다고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저도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데려가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입으로 진짜 미안하다고, 네가 나를 지켜준 것도 다 안다고 한 번만 말하게 해주세요. 이 과장은 서류철에서 반듯하게 접힌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 대리님이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편지를 전해드리면 돌아가실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직장에 찾아오는 일은 업무 방해로 간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지훈 씨, 멀리 창원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너져 내릴 때 저를 보호해줄 단 한마디가 필요했던 그 밤,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쫓겨나던 그 캄캄한 골목길에서 저는 남에게 동정을 구하며 사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지난 9주 동안 저는 혼자서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지금 제 삶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어머님, 족욕물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 오일 꼭 바르세요. 아버님, 약 거르지 마시고요. 지훈 씨, 빈속에 커피 마시는 습관 제발 고쳐. 우리가 언젠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빚쟁이나 도둑이 아니라 한때 서로에게 다정했던 평범한 사람들로 스쳐 지나가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편지를 읽은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하셨고 아버지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 역시 편지지를 움켜쥐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그 편지엔 단 한 줄의 원망이나 도끼도 없었지만 그 어떤 끔찍한 저주보다 제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짓밟였음에도 시부모의 무릎 통증과 남편의 위장병을 걱정하며 떠나는 여자. 그녀는 이미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아주 높고 고귀한 곳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천한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예전처럼 1층에서 철물점 일을 돕고 회사에 출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2번 다시 따뜻해지지 않을 겁니다. 서연이가 걸어두고 간 셔츠, 그녀가 남기고 간 위장약통, 낡은 가계부 수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형벌은 누군가에게 복수를 당하거나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가장 잔인한 형벌은 내가 평생을 바쳐 용서를 빌고 싶은 단 한 사람이 더 이상 나의 사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 영원히 내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부부란 그리고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아내가 헌신한다고 그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지 마십시오. 남편이 조용히 눈 감아준다고 그것을 가정의 평화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처가가 무너졌다고 그 불똥이 튈까봐 배우자의 손을 놓아버리는 비겁함을 저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안의 불씨를 지키는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식혀버리면 억만금을 주어도 그 집안의 온기는 영원히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헌신에 감사하고 사소한 잔소리에 담긴 사랑을 깨닫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빌며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